가를 먼저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선이 혹시 까먹으신 거 아니죠? 가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세계관을 확립하시고 이건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아니 뭐 살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본 사이에 마음고생 좀 하셨나요?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에서 이미지란 주로 감각을 통해 재생되는 심상을 의미하지만, 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뭐가 동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감각에 동반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일단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감각적인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의 예시로는 감각 이미지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비유 이미지가 있었대요. 비유 이미지. 자, 감각 이미지는 감각기관 중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미지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 자, 요거 기억나시죠? 공감각적 이미지. 주성이 혹시 기억나세요? 공감각적 이미지. 푸른 종소리. 청각이 기반인데 시각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감각의 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나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같은 시의 구절에는 자, 색채를 바탕으로 한 시각 이미지나 촉각을 활용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다. 1930년대 이미지즘 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 자, 일단 미주쳐 봅시다.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된 시각 중심의 감각 이미지는 현대 이미지의 핵심이며 감각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거기 동그라미 주관적 인식,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화적 요소가 주관적 인식과 정서적 반응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더불어 시각 이미지는 그림을 그리듯 공간적 장면을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도록 표현하기도 했고, 이런 화면들이 모여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과 연결되어 운동성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대요. 자, 근데 비유 이미지는 시에서, 자, 방금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은 어떤 거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감각 이미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설명할 게 비유 이미지네요. 시에서 시인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서나 관념 등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있죠. 비유는 보통 원관념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냐? 보조관념이 있어야 돼요. 보조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시에서는 원관념인 봄을, 자, 일단 봐봐요. 원관념이 지금 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각각 고양이, 털, 눈, 입술, 수염과 연결지어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애초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봄은 고양이돼요. 애초에 뭐가 성립되었어요? 봄 이꼬르 고양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비유가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줬어야 돼요. 요거 혹시 배우신 분 있으세요? 이거 참고로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과서는 아닐 겁니다. 네. 아마 창비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인 창비 아니죠? 어디 것이죠? 비상? 아니면 문학이요? 문학 비상했어요. 아, 그럼 제일 무난한 건데. 네. 여러분들도 비상 아니었어요? 아, 미래인이었나? 미래인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봄의 불길이 흐른다는 얘기 자체가 어쨌든 봄의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봄의 생동감을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라에서는 생기 넘치는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처럼 시어 자체가 비유의 언어이기에 비유 이미지는 보조관념으로 시 전편에서나 정서 혹은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비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시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앞에 장미가 붙는다라면은 사실 진술이지만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 앞에부터 원관념으로 연결되면은 사실과는 다른 상황에서 형성되는 비유 이미지가 되어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같은 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살짝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인 거죠. 이미지를 개념상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두 이미지가 중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신체 감각에 의해 지각된 감각 이미지가 시인이 드러나고자 한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 이미지가 중첩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섞인 거예요? 감각적인 이미지랑 비유 이미지가 동시에 섞인 경우라는 얘기죠. 그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처럼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연결되면은, 자, 요게 그럼 뭐가 감각 이미지고 뭐가 비유 이미지예요? 감각은 확실히 찾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쵸? 황금이라는 부분과 빛나던이라는 이 감각 이미지 일단 존재하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비유 이미지는 뭐랑 연결이 될까요? 어쨌든 비유 이미지는 황금의 꽃 입구로 맹세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건 맹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보조관념은 황금의 꽃이겠고요. 자, 아무튼 시각적으로 보이는 황금과 꽃이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심리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첩 이미지로 사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제목은 모르시더라고도요, 옆에 있는 작자는 아실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육사 아저씨. 근데 얘 하면은 뭘 생각하시면 좀 좋을까요? 얘면 일반론적으로 생각해요. 꼭 일제강점기에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인물이죠.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다져졌을 겁니다. 꼭 일제강점기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대체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대상이 나왔어요. 제목에 대상이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 교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교목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얘가 이런 상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요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푸른 하늘에 닿을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쨌든 이상향에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월에 불탔다고 해서 진짜 불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푸른과 불과 연결시키면은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리고 얘의 속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목이라는 속성 중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뚝 남아서서라고 했어요. 우뚝 남아서. 그죠? 우뚝 남아선다는 건 뭐예요? 얘가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봄도 꽃 피지 말아라. 자, 이거 도대체 뭔 뜻일까요? 지금 어쨌든 교목이 우뚝 서 있고 일종의 시련 같은 결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속성을 더 부각하기 위해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라는 얘기겠죠. 진짜 봄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속성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응. 자,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자, 여기 휘두르고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밑에 이런 말 있어요.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그럼 이 교목은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이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밑에 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 그림자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인식하는 게 보통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근데 봐봐요. 얘가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자 밑에 바람도 흔들질 못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검은 그림자는 플러스로 보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로 보는 게 좋을까? 바람도 흔들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련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국어 준비를 하실 때, 뭐 혼자 공부하실 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특정한 시어가 나왔어요. 특정한 시어가 나왔어. 근데 얘는 보통 어떻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걸 진짜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렇게 직접 안 얘기하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푸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표지가 있고 어떠한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기존의 마이너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플러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표현의 표지로 인해서. 어떤 근거 없이 제가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도 자, 이 교목이 어땠어? 불타고만 있으면 애가 존나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얘는 그냥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니까 고지백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꿈을 하늘에 닿을 듯이란 말과 끝없는 꿈길도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상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검은 그림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밑에 어떤 맥락이 있었겠습니까? 바람도 흔들지 못했대요. 그럼 얘는 이거를 견뎌내는 존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자, 다의 성탄제입니다. 성탄제라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는 성탄제라는 작품 한 번이라도 접해봤다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접해봤다. 이건 접해봤어요. 네. 일단 올해 수특에서는 성탄제가 두 개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성탄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였냐면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성탄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민족은 언제나 사냥감이었어요.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작품별로 다 외우려고 하시면요 나중에 이 꼴 날 수 있어요. 나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좆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작품을 위주로 외우라는 말은 상당히 지양합니다. 물론 당장 그걸 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는 있죠. 그거는 어쨌든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뭐 근데 괜찮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다 쳐줄 건데 뭐. 널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뭐 언제나 항상 그래왔고요. 약간 무슨 사이비 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성탄제의 일반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통합니다. 성탄제가 뭐죠 근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왜 망설이세요? 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봐볼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일단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났어요? 응? 그치, 색치 대비가 이미 드러났죠, 그쵸?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은, 자, 이 어린 목숨 이미 벌써 끝나야 되죠. 얘 누구야? 화자잖아. 그쵸? 화자가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윽고 눈 속을, 근데 만약에 이걸 모으셔도 문제는 안 돼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니까.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일단 이 붉은 산수유 열매 자체가 이제 뭐라고 연결이 되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 짐승이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마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자,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부터 뭐가 바뀐 거야? 이 사람의 시점이 바뀌었어요. 원래 과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현재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그날 밤이 성탄제의 밤이었다는 건 사실 뭐야? 사랑을 느끼던 날이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쵸?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이 옛날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예요? 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눈이 진짜 말 그대로의 눈이라기보다는 사실 뭐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가 따온 그 산수유 열매를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부연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30살이 서러워? 나 이거보다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나랄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요것도 하나하나씩 한번 갖고 가보자고요. 자, 나는요 부사어를 활용하여, 자 일단 요거 끝나봅시다. 부사어가 일단 있는 나의 부사어. 엄매 안 하시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자, 부사어 어디 있어요? 부사어 우뚝? 그러니까 그럼 주제의식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우뚝을 통해서. 우뚝 남아섰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자, 그 뒤에 참아도 부사어잖아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에바죠? 이 참아라는 부분도 어쨌든 바람도 흔들지 못하다. 근데 우뚝 서 있다는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 거니까 뭐 요거는 같이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각연을 부정어로 종결하여, 일단 있나요? 각연을 부정어로 끝나는지. 꽃피진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치? 우리가 보통 부정어인데 뭐뭐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형으로 들어갔다면은 화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다 부분 볼게요. 자, 다는 명시적 청자를 제시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뭐가 틀렸어요? 명시적 청자가 없죠. 지금 뭐 하고 있어? 혼자 자기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도피기 가까워요. 그죠? 자, 4번.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일단 요건 맞죠? 그 다음에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있죠? 5번. 다는 동일한 식구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연상한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디예요? 거기겠죠? 어디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랑 밑에서, 맨 밑에 줄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둘 다 눈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 자,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그냥 나에 대한, 아니, 다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애초로의 잦아드는 어린 목숨, 어린 여자가 아픔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 이건 뭐 너무 빨리 끝날 수 있었고요. B,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도 많긴 하죠. 그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수열마에 따온 거니까 의지적 태도 엿볼 수 있죠. 3번. 자,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탄제와 연결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화자가 보낸 세월을 통해 아버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낫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서러운 30살. 그 옛날의 것을 찾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선으로 오자, 즉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옛날의 것을 찾지 못했다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주성이 좀 뭐 어려워요 지금?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면 좀 물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있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이 호수 속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눈 속입니다. 자, 호수 속이면 어쨌든 거기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성이 존재했고요. 눈 속에서는 뭘 발견했냐?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 기반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에는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희망이 뭐 이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비약인 부분들이 많죠. 어떤 팩트가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니은에는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을 해버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눈 속에서 산수열매 따왔으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기억에는 외부 현실로 인한 일단 절망감이니까 이건 땡이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3번. 기억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화자의 의지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니는 화자의 기억 속 상황과 연결된다. 그치? 내가 눈 속에서 아버지가 뭐 산수열미 갖고 왔으니까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를 통해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의 푸른은, 자, 나의 푸른이 어디 있냐? 거기 부분이네요. 바로 앞에 푸른 하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하늘이라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심적 의미를 드러낸 중적 이미지의 사례겠다. 그렇죠. 시각 이미지 맞고 우리 하늘이라고는 보통 이상세계랑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연결 가능하고요. 자, 2번. 나의 세월이 불타고는 시각 이미지와 관련이 있지만 나무를 불태우는 것이 세월이라는 점에서 사실 진술이 아닌 비유 이미지에 해당하겠다. 근데 우리 비유라는 거는 세월이 불타는 건 사실 세월이 나무를 불태우는 것이 세월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비유 이미지가 맞겠네요. 그쵸? 세월이 어떻게 불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적시도 아니잖아요. 3번. 다의 붉은 아라리와 내 혈액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버지가 가져온 대상과 나를 연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된다는 주관적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붉은 아라리라고 한다면 뭐 물론 뭐도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산수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내 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4번. 나의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하나의 화면처럼 형상화한 것이고, 다의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은 원간염인 나를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된 비유 이미지다. 자, 근데 아까 그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거기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했다는가,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연결은 가능하시겠죠. 그다음 5번. 나의 검은과 다의 어두운. 자, 그 나의 검은은 뭐냐?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다는 부분이었네요. 그리고 다의 어두운은 뭐였죠? 다의 어두운은 내가 왜 어두운 방 안에 거긴가 보다. 가장 처음에 나온 거. 그죠? 동일한 감각기관과 연관된 감각 이미지지만 다의 어두운은 나의 검은과 달리 화자가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오히려 나의 검은이 좀 그럴듯하죠. 그쵸?
맞죠? 나의 검은은 왜 그런 거예요?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은 바람도 못 흘린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긍정적인 V로 굳이 바꿔주자면은 나 부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그 이전 교재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내가 그때 책으로 줬나? 여기? 책으로 줬나? 친구는 혹시 있어요? 있으시구나. 제가 우리 하나 안 한 게 있잖아요. 비문학 아마 하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꺼낼 필요는 없고 이따가 좀 시간 확보되면 그때 합시다. 예? 안 가졌다고요? 무슨 가져온 것처럼 막 뒤지시더니. 저 잠깐만요. 고비가 왔어요. 고비가 왔어요. 왜요? 실시간으로 피곤함이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제가 수업 준비는 하러 가면 열심히 잘 하겠는데 이런 게 만드는 걸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뭔가를 구상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냥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입 털어라 하면 열심히 입 털 수 이제 그럴 자신이 있는데 이런 걸 하면은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꼴랑 저 4페이지만 드는데 밤을 꼴딱 샜어요. 네. 왜 보여드려요? 자, 볼람 봐라.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런 거 기비구일 설명에 그냥 이런 자료 만들었어요. 그냥 4장에 끝내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많이 만들려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많이 해도 문제고 많이 안 해도 문제예요. 네. 제발 기도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 졸지 말라고. 예. 진짜 어떻게 이거 커피 한 번 더 먹어야 되나요? 이거 약간 커피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각인가? 진짜 저 지금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와, 일단 요거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제가 딱 밤을 새고 나서 딱 아침에 이제 운전하면서요 저 핫식스를 일단 2캔을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차에서 다 마시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마셔야지 했는데 1시도 안 돼서 다 끝났어요. 저 12시부터 수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1차 고비가 한번 왔어요. 뭔가 설명을 했다가 분명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아니라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쭉쭉쭉 넘어간 거예요. 5번까지는 씨발 다 맞아. 근데 2번에 대한 기억은 삭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6시 반에 요 설명회 시켜준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52분에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 주셨으면 저도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잘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예? 아무튼 제 이런 쓰잘데기없는 말을 하는 이유는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거는요 12페이지의 보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다 처음 보시죠 이거. 자, 소금이라는 작품인데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식민지 시대에 조선을 떠나 간도라는 낯선 곳에서 자, 식민지 시대 플러스 뭐랑 연결? 간도랑 연결이 됐어요. 자, 우리가 간도도 일종의 어디로 볼 수 있을까? 일종의 뭐라고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섬이라 했어요. 섬이요? 간도 섬 아니에요? 네, 간도 어딘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거 어디냐면요. 아세요 간도? 어디에요? 독도 옆에?
간도가 이제 어디냐면요. 북한의 그 두만강 부분 거기 그러니까 백두산 있는 그쪽 지역 넘어가면은 그 중국 지역이 있어요. 그 근처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맞닿아 있는 그 지방을 우리가 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든 아니면 6.25 때든 피난을 하러 이제 골로 이제 피난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갔던 시인들 중에 하나가 이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저씨 많이 들어보셨죠? 백서. 예, 이 아저씨 많이 들어봤죠?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1940년대에 슬슬 작품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간도를 가면 간도나 뭐 처음에는 이제 평안도 뭐 여기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중국 땅까지 밟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속 피난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1940년대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죠. 뭐 창씨개명은 당연히 기본이고, 황국식민선언이라고 해서 뭐 우리 뭐야 대한민국도 아니죠. 뭐 우리 뭐 황국의 뭐 자랑이자 뭐 아들이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은 뭐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뭐 다 해서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하겠다 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요 시대 때는 우리가 민족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일제 치하에서는 계속 뭐라고 있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아까 같은 얘기들을 쭉 하면서 거기에 있는 조선인들이 조선인이 아니라고 생각들게끔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강제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백석이라는 이 작가는요, 요 시대 당시에 최대한 어떤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뭐 이를테면은 뭐 요런 작품이 있습니다. 국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백석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국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민족의 화합과 연결이 되냐? 뭐 이를테면은 사냥을 해와가지고 뭐 더 돼지를 잡았어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돼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 먹는 거야. 그냥 그런 부분을 통해 다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민족성 회복과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였어요. 아무튼 뭐 제가 좀 멀리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내하여 살아야 했던 간도 이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결핍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간도가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전혀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간도 이주민인 주인공은 일상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지독한 가난과 외압에 대한, 자, 일단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지독한 가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외압에 대한 두려움 2번.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와 이산의 아픔 3번. 자, 가족의 해체와 이산의 차이가 뭘까요?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아예 없는 거야? 네, 가족의 해체는 그냥 가족이 죽는 경우, 그 다음에 방금 이산은 떨어지는 거, 그 이산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산 가족은 아세요, 근데? 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모를 줄 알았어요. 몇 년생이시죠? 07? 07이면 모를 텐데? 그 이산 가족 상봉이 보통 2010년 이후로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셨지? 그냥 상식? 오, 그렇구나. 아니, 하도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하도 어휘력들이 딸리셔가지고요. 예, 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짐이 뭔지도 몰라. 조짐 뭔지 아시죠? 조짐이요? 네. 에이, 그거 아니야. 에이, 그거 아니야. 조졌다, 그거 아니야. 아시죠? 뭔데? 뭔가 일이 생길 거. 일이 조질 것 같다. 저한테 요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전 시가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둬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쇼츠를 작작 봐셔야죠. 쇼츠를 맨날 쇼츠 많이 보세요? 왜 그러지? 우리 준서가 많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쇼츠 많이 보시죠? 네. 안 봐요? 그럼 뭐 봐요? 그냥 입에속으로만 봐요? 긴 거 많이. 긴 거 봐요? 롱폼 쉽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하다 이게 대만인데 그죠? 이 시대의 희귀한 친구네요, 그죠?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일단 동그라미 쳐주셨어야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자, 거기 밑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외압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는 어렵더라도 자, 비슷한 고통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네들 간의 공감을 통해 그들만의 거기 동그라미 내적 연대를 형성해 가감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고자 했던 당시 이주민들의 생존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피난민 입장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생계, 먹고 사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얘는 여기에서의 생존은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어우씨. 내가 글씨를 지금 그지같이 써가지고요. 예. 여기서 잠깐 졸렸나? 그런 맥락이었어요. 갑자기 딴 데 쳐다보시길래,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뭐야인 거예요. 그래놓고, 자, 아무튼, 다시 넘겨봅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조금 깁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방안이 마음에 안 들고 도야지굴이나 쇠 외양간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은 피해 앉을 곳도 없었는데 그러니 멍하니 낯선 손님과도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일이 차츰 지나니 낯선 남성 손님이 오더라도 처음같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렁그렁 지낼 만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부뚜막 앞에는 비밀 토구를 파두는 것이었다. 그랬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든지 개소리가 요란스레 나면 온 식구가 그 음속에 들어가서 며칠이든지 있곤 하였다. 자, 지금 거기까지 묶어보시면은 사실 얘는 뭐에 대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기에서 제시됐던 것 중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였죠?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왜 저 소리가 나면 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의 외압이겠죠? 네, 외압으로 인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읽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우에다 넣고서 시제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고 먹곤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보이다니며 마적단더니 무서워서 이렇게 하곤 하였다. 이 보이다는 확실히 일제 쪽이고요. 마적단은 그 중국 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탄식을 할 건 없잖아요. 자, 실형을 손질한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달 소리만 제그륵자리를 하고 났다. 파달과 파달로 시선이 올맞이는 그는 눈이 피곤해지며 참새 소리가 한층 어디 갔어? 뚜렷이 들린다. 동시에 저 참새 소리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서 없이 생각났다. 내일이라도 파종을 하게 되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몇 마리 쌀을 가져야 할 것. 이 파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파종 얘기를 하면요. 일단 알아주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우리 맥락상 뭔 것 같아? 파종을 하면은 쌀이랑 바꾸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파종이 일종의 우리가 재배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막 파를 심는다고 했을 때 파가 다 자랐어. 그럼 이거 빼는 거 이게 파종이야.
파종을 됐죠? 이해됐죠?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맥락상으로 보면은 뭔가를 해서 다른 것과 교환을 하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생계 수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편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휘 없이도 풀 수는 있다고. 다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는 있다. 쭉 볼게요. 자, 오늘 붕식이가 팡둥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것.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 사라고 한 찬감은 사오겠지.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며 졸음이 꼬박꼬박 왔다. 그는 일단 내 얘기네. 눈을 비비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띈 것은 벽에 매달아둔 매주였다. 참매주를 매놓아야겠다 하며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서 매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매주덩이를 들어보며 간장이나 서너 동이 빼고 고추장이나 한 가지 담그고 그러자면은 소금이나 두어 말은 가져가야지 소금하며 그는 무의식간 한숨을 푹 닦았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게 앉아있었다.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더만 달인데도 소금 안 지면 후련하게 내려간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우리나라 고향에서는 소금이 흔하디 흔했던 친구였는데 여기로 오니까 거의 뭐 소금이 뭐 금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오면요. 소금을 밀수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네, 소금 밀수하는 행위가 나와요. 자, 아무튼 어쨌든 이곳 온 후로부터 그는 소금 때문에 남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금 한 말에 2원 20전, 농가에서는 단번에 한 말을 사보지 못한다. 그러니 한 근, 두 근 극상 많이 산 데야 4, 5근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 같은 것도 단번에 담그지를 못하고 소금 생기는 대로 담그다가도 어떤 때는 매주만 섞여서 장이라고 먹곤 하였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매주 뭔지 아시죠? 걔가 좀 놔두면 된장 되잖아요, 원래. 그죠? 된장 소금기가 없어. 그 뭔 맛으로 뭐 낫또야? 낫또도 야 맛은 있다 야. 개오반데 그죠? 자, 아무튼 자, 어느 장이 싱거우니 온갖 찬이 싱거웠다. 끼는 때가 되면은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마음이 송거하였다. 자, 아직까지는 가족의 해체나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쵸?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았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 술을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야? 뭐예요? 술 놓는다는 건 뭐예요? 왜? 맞아. 한 술, 두 술 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알죠? 응. 친구는 엄매를 하셨으니까 숟가락이 술 플러스 가락이라는 건 아실 거고. 네, 오케이. 자, 아무튼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에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 앉았다. 근데 이게 진짜 돌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기가 좀 거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공산당에 의해 남편을 잃고 벌써 가족의 해치가 아주 빠르게 돼 있네요. 자, 가장으로서의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봉염과 봉이 두 딸만 존나 불쌍해 병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다. 갖은 노력에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그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자, 거기 동그라미 소금 밀수라도 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한다. 자, 소금 밀수 아까 왜 소금 밀수를 하는 거였죠? 우리 중국에서는 너무나도 소금값이 비싸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같은 바람소리가 대지를 휘는데는 어느 날 밤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여섯 사람인데 그 중에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뿐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잠깐 보면요. 이 소설에 뭔가 서술상의 어떤 특징이 좀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거 요즘 많이 나오는 서술 방식입니다. 뭘까요? 아마 친구는 저를 안 보신 지가 조금 돼가지고 이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한 서술 방식입니다. 아세요? 나 이거 얘기했다잉? 두 번한테 얘기했어요. 제3자? 아니 그치,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초점화가 들어간다는 거. 사실 지금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유독 누구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봉염의 어머니 얘기를 위주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자, 인물의 초점화를 기본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뭐야? 아까 봉염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이거 혹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 매우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한 인물에 초점화된다는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10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였는데, 그리고 며칠이든지 소금짐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그 대신 의사표시는 정부 행동으로 하곤 하였다. 그들은 열을 지어 나란히 걸었는데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들은 앞사람의 행동을 주의하며, 자, 이 바람 소리가 그들을 다그쳐오는 어떤 신발 소리 같고, 자, 또 어찌 들으면 여기도 있네요. 동그라미 순사에 고함치는 소리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외압에 의한 어떤 공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이 근방 어디서 소금찜을 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다지 하며 발걸음 옮김을 따라 이러한 불안이 저 어둠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의 가슴을 캄캄케 하였다. 자,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에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 야, 얘 졸라 죽겠다. 그러나 추운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자루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머리복판을 쇠뭉치로 사정없이 뚫는 것 같고 때로는 불똥이를 이고 가는 것처럼 자꾸 따가웠다. 그가 처음에 소금자루를 일 때 사내들과 같이 연말을 이뤄 했으나 사내들이 극력 말림으로 아쉬운 것을 참고 너말을 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6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럼 졸라 무거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마마 이만큼 줄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 소금자루를 이고 단 10리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손으로 소금자루를 조금씩 쳐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렸으나 아무 쓸데도 없고 팔까지 떨어지는 듯이 아팠다. 그는 맘대로 하면 이 소금자루를 힘껏 쥐어 뿌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만 난떡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밑줄 공연한 맘뿐이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일단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인 거죠? 지독한 가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맞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사내들과 같이 저렇게 나도 등에 접었더라면 이제라도 질 수가 없을까? 그러려면 끈이 있어야지. 끈이. 좀 쉬어가지 않으려나? 쉬어갑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인물의 초점화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쵸?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가 서술은 전지적 작가 시기적이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봉염의 어머니의 심리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금시로 이러한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다는 콱 막히고 만다. 그리고 여전히 손길은 소금자루를 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마와 등허리에서는 땀이 낙솔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는데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 소리는 퍽이나 멀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죠?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은 숨이 콱콱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2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쩌누? 소금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자, 일단 요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어떤 상황을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은 지금 공무실을 신었대. 근데 지금 뭔 소리가 들리냐고? 강물 소리 들려요. 강물 소리 들린다는 게 거기에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야, 고무신으로 그걸 돌파가 가능할까? 개미끄럽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그냥 스리퍼, 그러니까 쪼리 같은 거 신고 가는데 지금 계곡물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바위에는 이끼가 존나 많아. 좆대죠 바로. 네. 저 옛날에 한번 그렇게 갔다가 그 이 발 쪽에 아작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요. 그냥 바위 말고 그 날카로운 뭐 그런 돌 같은데 싹 긁혔더니 여기가 발이 한 이만큼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있으니까 아픈지를 못 느꼈는데 그 물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무슨 피가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원래 같았으면은 사실 이제 바늘로 꼬매줘야 되는데 네, 그냥 안 꼬매고 살았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도 이제 발 보면 이만큼 이제 흉터가 있긴 해요. 물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어디까지 있죠? 강물 소리 거기죠, 그쵸?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하였다. 강가에 가면은 이 소금짐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들이 숨어있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높아간다. 봉유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도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는 듯 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에 사내가 우뚝 섬으로 그도 따라섰는데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낑 하고 앞에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누워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이 이렇게 쓸어가는가 하며 주위를 게을러 하지 않았다. 아픈 것이 진정되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이거 애초에 무거운 걸 한 거니까, 그죠? 그는 몸을 웅크릴 때 앞에 사내가 그를 쿡 찌른다. 그는 후닥닥 일어났다. 사내들의 옷 벗는 소리에 그는 한층 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다가 옷을 후루를 벗어 돌을 뭉쳐서 목에 달아매었다. 그때 그는 놀릴 수 없이 아픈 목을 어루만지며 용전까지 이 목이 이 자리에 붙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가 이어주는 소금자루를 입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위험하겠죠. 벌써 철버덕 하는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앞 사람들은 강물에 들어선 모양이었다. 벌써 그의 발끝이 모래사장을 거쳐 물속에 들어간다. 그는 오스스 추우며 알 수 없는 겁이 번쩍 들어서 물결을 굽어보았는데 시커멓게 보이는 그 속으로 물결 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그리고 뭉클뭉클 내리미치는 물결이 그의 몸을 을러조였는데 그때마다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흑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대충 여기가 지금 계절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네요, 그죠? 자, 물이 깊어갈수록 발밑에 깔린 돌이 굵어지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충 잣됐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딱, 그죠? 예. 걷기도 몹시 힘들었다. 그것은 돌이 깨느른한 해감탕 속에 묻히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끈하고 발끝이 줄다름을 치는 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했었다. 봉요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또 곱디디었다. 물은 젖가슴을 확실히 지나쳤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그의 발끝은 어떤 바위를 더디다가 미끄러져 다른 뒤 쳐 내려간다. 그 순간 온몸이 화끈해지도록 그는 소금자를 버텨 이고서서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잡으러 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다리와 다리를 모으는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소리를 쳐서 앞에 사내들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나 웬일인지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암만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약간 나오는 목소리도 물결과 바람결에 묻혀버리곤 하였다.
그는 죽음 이름을 다하여 왼발에 힘을 들이고 있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득하고 다만 자 거기 밑줄 소금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턱 끝까지 퍼치웠다. 얘는 지금 뭐 애초에 생계의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소금이 만약에 녹았다면 자기도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요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근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다면 봉요의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그는 봉요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변 소금자리를 내리어 자기의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에 밟히는 바위를 직각하자 봉요의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위 옆을 훨씬 지나서 길을 인도하였는데 어쩐 일인가 하며 봉요의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자, 원래 지금까지 이 얘네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쪽에 집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서로 그렇게 막 챙겨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근데 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서로. 복이랑 한번 연결시켜볼까요? 복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감을 통해 내적 영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요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봉요의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걷는 사이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러나 몸을 건사하기 어렵게 어지러우며 입안에서 군물이 슬슬 돌아 헛구역질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아직도 소금자루가 있거니 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이 강가까지 왔을 때 맘을 졸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웃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저만큼 두 사람을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자기들의 신세도 신세려니와 이 부인의 신세가 더욱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치? 걔 빼고 다 남자였잖아.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 뭐 다 가족을 잃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뭐 소금 그렇게 막 밀수라도 해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부인은 어때요? 그냥 이거 가는 것조차도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또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되게 길었는데요. 사실 뭐 이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시냐 이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을 일단 한 거고요. 자, 1번에 요런 문제 여러분들 진짜 자주 틀리는 부분이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1번 A는 이야기 밖 서술자가 맞냐? 일단 요거까지 맞죠? 작품 속 현실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 맞나요? 자,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전제학 작가 시점이잖아. 인물의 초점화가 드러나고 했잖아요. 그럼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는 틀렸죠. 됐죠? 넘기시면 됩니다. 2번 A는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고 딱히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에 뭐가 있었냐? 이거는 그냥 역순행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없네요. 그쵸? 그냥 옛날에는 뭐 안 그랬는데 그냥 이런 말에서 끝났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는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상황의 뭘 기대해? 지금 기대조차도 안 되는데 지금 속은 개 좆되게 생겼는데, 그죠? 4번. A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여 서술하고 있다. 잠깐만요. 자, 이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며 서술하고 있나? 근데 A 부분에 뭐 있었어? 어떤 다른 인물이 나오진 않았네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푸는 입장이라 생각해 봤을 때 A가 아니라 니은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거 부분 때문에 얘가 짐작하는 거 아닐까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자, 그 다음에 5번 A는 인물이 응시하는 대상을 옮겨가며 전개되는 사고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뭐가 있냐? 좀 이거밖에 할 게 없네요. 한번 봐볼게요.
자, 얘가 처음에 뭐 있어? 팥 보다가 뭐야? 그 시선이 뭐 갑자기 매주 얘기하다가 뭐 자꾸 바뀌네요. 그쵸? 맞나요? 자, 일단 요 부분 있었고요. 이제 B를 한번 볼게요. 인물이 놓여있는 처지의 차별적 특징을 다른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자, B에 어떤 내용이 있냐요? 아,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얘는 겹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춥겠네요. 9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금과 소금 자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소금은 궁핍한 삶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맞나요? 왜죠? 소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어. 정확해요. 잘 접근하시는데? 잘하시네요. 그냥 우리가 봐봐요. 그냥 주어진 것만 그대로만 하시면은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은 고향에서의 삶을 반성하도록 이끄는 매개체다. 이거 살짝 좀 바꿔보자고요. 고향에서의 삶을 반성한다기보다는 고향에서 삶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는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갖 반찬이 싱거운 상황은 소금자루를 지게 된 직접적 동기이다. 아, 그거 아니잖아. 싱거워서 지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뒤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금자루는 소금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이거 아니겠죠. 불안과 공포를 모두 이겨내도록 만드는 정신적 버팀목이다. 자, 근데 일단 불안과 공포를 이겨낸다? 약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소금자루는 나에게 매우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함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게끔 만드는 거겠죠? 반대로. 됐죠? 얘가 진짜 좆될 것 같았는데도 계속 소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우리가 보기를 읽었으니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주해온 곳의 방안을 도야지굴이나 쇠외양간 같이 여기고 있는 봉염의 어머니의 인식에서 간도로 떠난 이주민이 살아가야 했다는 삶의 공간이 낯설고 열악끝이 마치 돼지우리 같았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매주만 섞여서 장이라고 먹곤 하며 남몰래 우는 살아간 봉염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았던 이주민들의 처지가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맞죠? 됐나요, 이거? 3번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도 홀로 여인의 몸으로 땀을 낙수처럼 흘리며 일행에 따라가는 봉염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절망적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 맞죠? 이거까지. 4번 벙어리처럼 걷더라도 순사의 눈을 피해 꿋꿋이 강을 건너는 일행의 모습에서 일단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 순사 안 왔어. 오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고3 올라가서 이런 게 기출이나 육모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걸로 장난질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특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바뀐 포인트거든요. 이런 선지에 이걸 세밀하게 보지 않으시면은 틀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요. 이거 외압에 어쩌고저쩌고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 순사의 눈을 피해 꿋꿋이 강을 건넌다? 이거 두려움 극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맘을 졸이며 봉염의 어머니와 길잡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어루만지며 반기는 장면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내적 연대가 그건 맞죠. 아까 도와주면서 그렇게 마무리됐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45분에 진행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지금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나 보다. 이젠 나올 수 있으시죠? 아침에? 제가 지금 고3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은 클리닉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3만 원. 수능 끝날 때까지 지각 딱 한 번만 봐줌. 그거 다 올 하면 6만 원. 일단 목표는 2개입니다. 네. 충분하겠죠. 자, 봐볼게요. 자, 근데 IMF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는 딱 그 어렸을 때 딱 저게 터졌었어요, IMF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랑 태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김.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제 체르니 이제 그 40번 끝나고 이제 콩쿨 갈 준비하고 있었고, 태권도도 이제 1단 따고 이제 2단 가는데 한 3개월도 안 걸려가지고 이제 막 국기원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하래. 아이 씨발 뭐지? 아니 지금 생각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필 대회 앞에 두고 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만 힘들었겠죠 뭐. 아무튼. 자, 국제통화기금은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기구로서, 자, 일단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무엇인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가 나왔냐면은 국제통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국제통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융제도의 안정,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국제통화라는 게 뭘까요? 네,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기축통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해서 기축통화라고도 합니다. 자, 아무튼 2023년 현재 190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IMF는 가입 희망국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질서 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위해 국제통화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근데 얘가요, 지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어요. 일단 가입에는 제한이 없는데 뒤에 좀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일단 쭉 한번 봐볼게요. 자, IMF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IMF는 신청국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 등에 따라 출자 할당액인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하고, 지금 일단 뭐가 있었대요? 쿼터라는 게 있대요. 쿼터라는 게 할당제래요, 할당제.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바뀐다고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납금이야,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너 이 정도 컸지? 돈 내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 회부되는데, 가입을 위해서는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하여 이들이 행사한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거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는 쿼터 지분만큼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일단 쿼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투표권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마디로 쿼터가 높은 국가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거대하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적으로 거대하다는 얘기는, 자, 요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죠. 경제적으로 거대할 때 쿼터도 높아지고 투표권도 높아지는 거겠네요. 이런 상관관계가 지금 어쨌든 숨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MF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위기 국가에, 자, 거기 동그라미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IMF의 금융지원은 주로 쿼터 납입금을 활용하여 필요할 경우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기도 한다. 이 차입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회원국한테 그 쿼터에 있는 돈을 뜯어가기도 하지만 비회원국이나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그냥 가져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차입이라는 게. 쿼터 납입금은 IMF의 가장 기본적인 융자 재원이며 IMF의 재원 중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쿼터 납입금으로 가맹국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당액의 25%를 금으로, 나머지는 자국 통화로 나타난다. 자, 요거 한 번만 가볼게요.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25%는 금, 나머지는 자국 통화. 근데 우리가 쓰잘데기 없이 왜 이렇게 굳이 빼기 나눌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쵸? 자, 왜 그러냐? 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자, 거기 동그라미, 골드 트랑쉬라고 하여 납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 없이 인출 가능이래요. 자, 조금 더 파볼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25%는 금을 내고요. 75%는 자국 통화를 내는데 25% 같은 경우는 왜 조건 없이 인출이 가능할까요? 자, 이거 한번 왜 그럴까요? 금값은 똑같. 자, 만약에요, 얘네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갖고 간다 치면요. 그럼 자국 통화를 만약에 이만큼 냈었는 75%를 다 가져간다고 해봐요. 그럼 수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럼 풀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얘네가요, 돈을 빼낼 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괜찮을 때 빼겠어요? 언제 빼요? 지 좆됐을 때 빼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좆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신용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막 통화가치 존나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돼, 안 돼? 더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걸 가져간다는 얘기죠. 얘는 아까 뭐 얘기 잘 하셨는데 금이라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가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선 조건 없이 인출이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이걸로 됐다라면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국제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와 교환해야 되는데 금의 경우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충분히 공급되기가 어려웠으며 달러와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달러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거기도 위주로 참보자. 계속 적자 상태여야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수지가 적자여야 여기서 뭐 한대요? 적자여야 뭐 한다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대요. 자, 여기 봐봐요. 달러가 공급되면 결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낮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높아야 공급을 해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 상태라는 얘기는, 이게 국제 수지가 적자라는 상태는 그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했나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보통 경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이 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럴 경우에 달러화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 채택된 것이 특별 인출권이었는데, SDR은 IMF 회원국들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자, 담보 없이래요. 그죠? 금과 달러의 일은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SDR은 추가 출자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발행 총액이 결정되며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자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돼 외화가 부족할 때, 자, 외화가 왜 부족한 거예요? 자, 자기 통화국이 계속 통화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돈을 살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요. SDR을 외화와 교환하고 대신 외화를 제공한 회원국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과거 금으로 채웠던 골드 트랑슈는 금 분위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금이나 달러화 외에 SDR로도 채울 수 있게 되면서 리저브 트랑슈로 불리게 되었다.
자, 이 근본위제가요, 여러분들 기출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아마 20년도 이후에 수능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21년 수능인가 아마 거기에 나왔을 겁니다. 자, 아무튼 SDR의 가치는 처음에는 달러와 등가로 정해졌죠. 자, 일단 그거 한번 밀쳐보자. SDR의 가치는 등가로 정해졌대. 그러면 달러랑 똑같은 시세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은 SDR의 가치를 세계 교육에서 자 일단 1% 이상 차지하는 상위 16개국의 통일 시세의 가중치를 곱하여 했어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앞으로 이 SDR이라는 친구를 하나의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축통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상위 16%국 16%가 아니라 16% 아니죠? 16개 국가죠? 그죠? 맞죠? 헷갈렸네요. 16개국. 근데 왜 상위 16개국일까? 얘네들의 통화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통화바스켓 통화 중 어느 한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은 영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성 통화가 많아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통화바스켓을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통화바스켓으로 재편하였다. 이후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고 2016년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 통화바스켓에 들어오면서 현재는 달러와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순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IMF로부터 융자를 받은 회원국은 기본 수수료, 약정 수수료, 인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수료 플러스 정책까지 같이 해야 돼. 그죠? 이를 신용 공여 조건이라고 한다. 신용 공여 조건은 IMF의 융자금이 수혜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정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신용 공여 조건을 두는 이유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MF 입장에서는 융자 수혜국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그치 얘네가 잘 돼야 빚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융자 수혜국은 IMF와 정책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 공여 조건이 각국의 경제적 기초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 경제적 기초 요건이 견실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신용 공여 조건을 갖췄다고 간주하고 즉각 지원을 해주는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용 공여 조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수수료도 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도 하고 이행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는데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상으로 잘 설정을 해주신다면은 그래도 푸는데 해볼 만은 합니다. 자, 요거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4번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2, 3, 4까지만 할게요.
또 우여가 그 과목 지금 뭐야 너네 엄매야 화작이야 뭐야 독서? 없어. 독서. 나중에 시간 나면 일단 쌤한테 그 출판사랑 뭐 대략적으로 진도 나간 부분 거기 알려줘. 그럼 보내줄게. 그 너네가 독서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 지문도 넣나? 아니요. 일단 근데 너네 문학은 좀 되게 괴랄하잖아. 아주 범위 장난 아니던데. 이번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번에 1학기 때 뭐야 너네가 아니었나? 딴 데였나? 딴 데인가 보다. 아니 그 교재 만드는데 350페이지가 나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작품이 40개씩이나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요? 저희 더 너무 옆 동네 정연이랑. 아니 너넨 그럴 수 있어. 정연 얘기만 해서 좀 짜증난다니까 진짜. 너네야 뭐 그럴 수 있죠. 성남외고도 뭐 그래야 쓰니까 그럴 수 있죠. 생각보다 문제 단순하네요. 이거는 지금 들어갈 계획이 없고요. 내년 겨울이요. 올해 겨울이야? 네. 그러니까 현재 민혁을 말씀하시는 거고 수능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능은 올해 겨울에 들어가요. 올 겨울 방학 때. 특강으로. 네. 특강으로 근데 겨울 방학이 좀 주차가 길어서 기초기 확보되지. 자, 아직 못 푸신 분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뭐야 유선이? 어떻게 된 거야? 다 안 풀었어. 다 풀긴 했어. 간만에 확인 좀 해볼까? 간만에 확인 좀 해볼까요? 에? 그 주성이 친구 혹시 몇 번이 조금 막 힘드세요 지금? 이 3번 문제?
2번, 3번 둘 다요? 자, 그 IMF 그 2번에요. 3번 한 번만 보시면요. IMF 커터 납입금 중 자국 통화가 아닌 부분을 인출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특별 인출권이 아니라 애초에 원래 가능했어요. 네. 조건 없이 인출 가능했다. 몇 번 생각하고 오셨어요? 2번 한번 봐볼게요. 현재 표준 통화 바스켓에 있는 통화와 연계하여 그 가치가 산출. 아, 그거 원래 그랬었잖아요. 현재는 그 5개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화폐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혹시 찾아봐 드릴까요? 자, 어디냐면은 그 3문단에서 맨 밑에 줄 보시면요. 2016년 중국의 위안화가 표준통화 바스켓에 들어오면서 현재는 유로와 달, 쭉쭉 이런 순위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 통화가 바뀌면은, 이 통화의 가치가 바뀌면 얘네들도 다 같이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여기 부분이 있긴 하네요. 일단은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더라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은 상쇄된다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가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 얘는 3번이고요. 3번 문제. 자, 3번은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적절한 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찾기가 좀 쉽다고 그랬었어요. 그쵸? 자, 주성이도 한번 잘 봐봐요. 이 기억의 이유입니다. 기억이 일단 뭐냐?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그 위에 문장만 보자고요. 경제적 기초 요건이 견실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사전적 신용 공여 조건이 도입되었다. 자, 이러면은 이게 왜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지금 경제적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 빚을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한다 했을 때, 자, 3번에서 융자 수혜국, 근데 돈 받는 애들이죠. 금융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고, IMF는 경제적 기초 여건이 튼튼한 국가의 경우 신용 공여 조건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될 거,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지금 꺼주는 거예요. 주성이 이해됐어요? 자, 이게 두 가지의 뭐가 나와야 되냐? 두 가지의 입장이 나와야 되죠. 그죠? 수혜국이 나와야 되고, 한마디로 뭘 받는 사람? 그 융자를 받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MF 쪽이에요. 자, 수혜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잣된 상황이었어요. 잣된 상황에서 융자 받으면 어때요? 경제 해결 가능하죠. 경제적 문제 해결 가능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는 그거를 미리 주는 이유가 당연히 얘가 기반이 좋으니까 똑같이 돈을 꿔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라고요. 아직 좀 어려우신가요? 이따 끝난 것도 뭐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세요. 좀 아직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러신가 해서. 괜찮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생각보다 쉬웠었는데, 자, 요거 혹시 4번이라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했어요? 아, 4번 했다는 얘기죠? 몇 번? 우영이 몇 번을 하셨어요? 못했어요? 주성이는 하셨어요? 아직? 자, 그럼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1990년대는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아시아로 유입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늘어났다. 국내 금융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해외 단기 자금을 끌어와 높은 금리로 동남아 국가들의 장기로 빌려주면서 이자 차익을 모았다. 1997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지역에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이거 뭐랑도 연결 가능해요? 수지 적자 연결시킬 수 있죠. 단기 자본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회원국으로 있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 등 IMF가 내건 조건을 수락했다. 어쨌든 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맞죠? 국민들의 국무위 운동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IMF의 융자금을 조기 상환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후유증도 있었다. 자, 아무튼 요거 관련해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정부가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한 이유는 리저브 트랑슈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리저브 트랑슈가 뭐였죠? 그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돈 달라고 한 거겠지. 그죠? 2번,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충분한 SDR이 있었다면 IMF의 자금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자, SDR이라는 게 뭐였어요? 특별 인출권이었잖아요. 이거 있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죠? 3번,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은 외국과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연결되나요 혹시? 3번 적절한 것 같아요? 우연히 봤을 때 어때? 그 금이잖아, 금. 그죠? 좋습니다. 4번, 해외가 단기 자금 상환 압력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IMF에 납부한 쿼터 납입금 중 원화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구제금융 신청을 늦출 수 있었건 이거 뭐라고 바꿔주면 돼요? 이거 이미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던 바가 있었던 건데 기억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뭐였어? 자, 요 상태에서 원화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통화량이 공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가치가 하락하고 악순환이 더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렇게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처음 지문 할 때부터. 그쵸? 안타깝네.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존에 받았던 거 펴볼게요. 자, 이번 거는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집단 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거 많이 나오죠. 무인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조별 과제 있잖아요. 조별 과제. 여러분들 근데 요즘 조별 과제 하시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무임 신차 있어요? 그랬다가 주워 터진 참교육 그냥. 아무튼 정치학자인 퍼트넘은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이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가 지금 호혜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뢰죠, 신뢰. 신뢰. 언제 거야, 이거. 네트워크. 이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인 물적 자본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적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호혜성 설명이 나왔습니다.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자, 이거 또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균형적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대요. 일단 한번 나눠보자고요. 균형이랑 일반으로.
자,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여기서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균형적 호혜성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아, 그치. 동시에 같이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 여러분들도 그거 알잖아요. 그 마피아들끼리 거래할 때 막, 물건 내놔! 하면서 이거, 최상급이군.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막 돈가방 던지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한 명, 돈가방 던져줬는데 이 씹새끼는 마약을 안 주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줘요? 총질 나가죠? 왜 그런 거야? 서로 간에 호혜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시에 교환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균형적 호혜성이고요.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자, 거기 밑줄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 얘는 동시라는 속성이 없어요. 그쵸? 동시라는 속성이 없지만 어떤 미래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상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제 두 번째네요.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자, 거기 동그라미 예측이 가능하고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생긴대요. 자, 요건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일관될 거라고. 자,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계속 이 친구가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아. 예측이 가능해. 맨날 착한 짓만 해. 그럼 얘 신뢰감 가져. 그 반대로 맨날 나쁜 짓마저 해. 맨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나쁜 짓도 예측이 가능해. 그럼 얘도 어쨌든 다른 의미로 신뢰를 해서 안 보잖아요. 그죠? 자, 그죠? 아무튼 간에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엷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퍼트넘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자, 강한 결속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길래, 자, 우리가 신뢰도 두 가지가 있었대요. 두터운 신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배타적인 태도.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제거? 그거 비스무리했나요? 다른 타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준서가 진짜 개찐 불알 친구 우혁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둘이 개친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경찬이 같은 애가 막 들어오면은 이제 아이씨 뭐라는 거야, 네가 우리 우정을 방해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진 않겠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살짝 기분 나빠진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였죠. 근데 이게 남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특히 여자들끼리 사이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여자들끼리는 무리지어 다니는 것보다 아예 진짜 둘이 완전 짝짝꿍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껴들라고 하면은 그쵸?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엷은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통합에 유용하려면 어떻다라는 거야? 너무 이제 두껍게 지내지 말고 얇게 적당히 서로 간의 거리를 둬가면서 지내는 신뢰가 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기 수학학원은 다 안 다니시는 분들이네요. 그럼 요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내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원장님이랑 어쨌든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시잖아요. 네, 누가 더 나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아,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나갔다 올까요? 익명 투표해? 네, 저보다 뭐 많긴 합니다만, 뭐 근데 별 차이 안 납니다. 한 살 차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뭐 한 살 차이면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좀 더 친해지면은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있은 지가 거의 한 1년 10개월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제 2년 다 돼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말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라고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엷은 신뢰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나마 좋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요, 뭐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좋은 점도 있겠죠. 아이 실수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이제 반대로 내가 막 졸라 잘 됐는데 막 아무 말도 안 해줘. 아이 너 뭐 술이나 한잔해. 이거 뭐 얼마나 빡치겠어요. 일인데 일이 엮여져 있는데. 물론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도 일단 신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도 균형 일반으로 나눈 것처럼 얘는 두터운 거랑 얇은 거를 했을 때, 근데 둘 다 가장 긍정적으로 되는 거는 얇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집단이 수평적 네트워크 상태, 즉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대로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자, 일단 무슨 말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랫동안 축적된 밑줄 쳐봅시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했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쭉 오래 지속되어 있으면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니까. 그래서 북부가 도덕적 경향을 잘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예에 따르면은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어만 열었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생겼어요. 자, 이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누구야? 퍼트넘이에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아까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어때야 된다 했냐? 수평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근데 누구의 기준? 얘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 아직 나 안 읽었어요. 그럼 가는 그냥 말 그대로 퍼트넘의 주장이었던 거고, 나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물적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집단에 거기 동그라미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가 증진되어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자, 근데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고요?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자,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수평적 네트워크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한다고 여긴다면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일단 가에서 말하는 이 퍼트넘의 이론에 따른다면은 수평적인 게 짱이고 신뢰도가 얇아야 되고 일반적인 호혜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반드시 호혜성과 그 다음에 신뢰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쵸? 근데 방금 같은 경우 아니라고 했었죠. 어떤 경우야? 수평적인 거. 아까 종교 대 종교. 그쵸? 아까 뭐 개신교랑 가톨릭교였나요? 얘네들은 원래 수평적인데도 이게 안 됐다며요. 그쵸? 그런 근거가 하나 더 있었죠. 왜 그랬냐면은 수평적일수록 어떤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했냐면은 개인적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퍼트넘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일 수 있는데, 자, 여기 퍼트넘이 지정한 거는 이 가에 이미 나왔던 바가 있죠. 그죠?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지적 귀족제에 가까워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정치 문화와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럼 일단 가는 말 그대로 퍼트넘의 이제 주장이었고요. 나는 그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를 읽었을 때 뒤에 조심하라고 했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조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방향이 생겨났으니까. 그죠? 자, 요거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3번이랑요. 3번이랑 4번, 5번 갈게요. 3, 4, 5번. 이 6번도 있었나? 아, 6번 어휘네요.
수정아 저번 주 수요일 날 풀었던 그 문제 다음 주에도 그런 정도의 문제 풀려도 괜찮겠어? 좀 많이 들리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맞다, 제 번호 등록돼 있죠? 네. 저한테 그러면은 한 1시간 이내로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문학 개념이랑 이런 거 영상 보내준다고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고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혹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뭐 늦으면 내일이라도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는 별도 교재 없어도 그냥 그 개념 보고 본인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직 못 푸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고민 다 하셨어요, 준서? 네, 다 했어요. 자, 가볼게요. 3번 이었나요? 3번부터 먼저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기억이 일단 뭐였나요? 그거였나요?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아, 그건 니은이고 기억은 어디야? 호혜성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왜요? 아닌가요? 혹시 니은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후회성이 예. 자, 여기 가장 적절한 거 1번 호혜성을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뭔 가소리야. 그건 이게 없죠. 자, 2번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기 맞죠. 그 여기서 일반화된 호혜성이 동시에 아니어도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상호 기대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왜 혹시 틀리셨어요, 이거? 아니죠. 위에 거 안 해. 위에 걸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5번부터 자, 4번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자, 요거 좀 주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 자, 니은이 아까 어떤 경우였어요? 독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기결된다. 자, 여기에 반박을 어떻게 해주는 거 할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뭐 하면 그만이야. 네트워크가 오래 있으면 그만이야.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으로 귀결이 됩니까? 혹시 답 구하셨어요?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네.
쉬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다음의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퍼트넘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상황 1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래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겠죠? 됐나요? 자, 2번. 상황 2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 가정이 협동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 2는 어쨌든 얘는 뭐예요? 일반화된 호혜랑 연결이 가능한가요? 그쵸? 끝나면 도포기심 나눠주니까 언젠가 받을 거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번. 상황 3에서 수의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치는 모습에서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강한 결속이 들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 혹시 3번 안 했다. 있어요? 너야? 했나요?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괜찮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기에 15분 나왔는데? 자, 어디 보자. 다음 게 뭐냐? 풍차. 여기까지 합시다. 네. 왜요? 풍차까지 하면 해? 아니